자, 합니다. 필이. 응? 아, 여기 있구나. 자,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식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칠 때까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식입니다. 그냥 화학식 자체를 외우고 있는 거 추천하는 편이에요. 잠시만, 저 뒤에 잡고 하자. 시원하해서 좋.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보통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부터 짚어줄게요. 첫 번째는 반응물의 종류, 요 두 가지에 대한 그림을 표시하는 것부터 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약간 힌트가 있어, 그림 자체에도. 얘 같은 경우 물이잖아요. 물은 줄기에서 들어오게 그림이 나와 있어. 줄기를 타고 들어오는 그림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분자가 어떤 물질인지 물어보는 걸 하는데 이 그림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틀리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물질, 포도당입니다. 원래 포도당은 육탄당이라 그래서 탄소가 6개짜리의 화합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일 때는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림이 많이 표현이 돼. 작은 육각형으로. 그리고 이 포도당은 흡수된 뒤에 어떻게 존재하죠? 요 육각형들이 계속 이어지는 긴 사슬 같은 분자를 만듭니다. 얘가 녹말이에요. 여기에 화살표가 돼 있는 게 그림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화살표가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나 사실은 아쉬운 게 얘가 육각형 2개짜리로 쪼개져야 돼. 2개짜리가 뭐냐면 설탕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산소죠. 자, 다시 산소는 어떻게?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그래서 이 그림 전체가 전반적으로 나뭇잎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 화학식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래놓고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혹은 녹말, 산소 이 각각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고는 걔가 뭔지를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걔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물어보고 또한 저기 지금 봐봐. 자, 이 과정에서 원래 광합성 산물은 포도당이죠. 맞지? 얘는 맨 처음에 만들어지면 염록체, 즉 낮 시간에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된 포도당은 낮 시간 동안은 영록체에 존재하다가 반이 되잖아. 설탕으로 바꿔서 우리 식물의 줄기에는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어요. 그 중에 채관을 통해서 어디로? 뿌리나 열매나 혹은 다른 각종 영양기관으로 이동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채관 이야기 나온 김에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 식물체의 줄기에 관다발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 과학의 탐구 실험 형태로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물관, 채관은. 그 식물 종류 두 가지, 하나가 수섬하고 하나가 뭐더라? 어쨌거나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 줄기, 꽃의 줄기를 이렇게 커터칼로 잘라가지고 빨간색 잉크 풀어놓은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 물관을 통해서 그 잉크물이 흡수돼서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물관이 어떻게 배열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관은 줄기 약간 안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쪽은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쪽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안쪽에서 물관은 뿌리에서 줄기 잎으로까지 올려주는 경로를 택하고요. 채관은 물관 바깥쪽에서 물관 바깥쪽에서 영양분을, 광합성을 해서 만든 영양분을 다른 영양기관으로 이동시켜서 저장하는 경로가 택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어떻게 된다? 바로 환상박피라 그래가지고 줄기에 이렇게 일부분의 나무 껍질을 벗겨내잖아. 나무 껍질을 이렇게 싹 돌려서 깎아버리면 그 줄기 안쪽 부분이 말라서 일부 손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물관은 괜찮은데 바깥쪽 채관이 막혀버려요. 껍질을 까버리면. 그래서 양분이 위에서 밑으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껍질 깐 부분 위쪽의 줄기가 막힌 양분 때문에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 이야기할 땐 요 내용까지를 같이 봐주면 좋아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 엽록소까지는 중등에서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낮 시간이 되고요. 왜냐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빛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물은 뿌리에서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그리고 빛에너지를 쏘는 게 엽록체의 엽록소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요 필요물질과 관련해서 그래프들이 나와요. 오, 다행이다. 봐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을 비교하면 쭉 증가하다가 일정 약에서 스톱합니다. 똑같이 빛의 세기와 광합성을 비교해도 이렇게 돼요. 특히 우리는 여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엽록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잎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잎에 있는 모든 엽록체가 최대한 다 일한다고 해도 광합성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상까지는 광합성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좀 특이한 그래프가 온도 그래프. 광합성하는 온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또 가장 높은 지점은 35에서 38도 정도. 그런데 어떻게 된다? 얘가 40에서 42도 사이가 되면 엽록체나 엽록소가 열에 의한 변성이라 해도 되고 파괴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나? 아, 저거 있네. 우리 녹말, 낮에 검출되는 이 녹말의 경우는 검출하는 시약이 뭐죠?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이 되고, 기본적으로 얘는 원래는 젓갈색이던 게 무슨 색으로 바뀐다?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청남색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2학기 시험 영양소 파트에서 그대로 겹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또 더 이야기할 거, 광합성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건데 요건 그 뒤에 호흡하고 같이 가서 연결해서 설명 마저 할 테니까 일단 요거 빨리 정리. 자, 5번 문제 봐봐. 5번 문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할 포인트를 짚어줄게요. 자, 5번 문제에 에탄올에 놓고 중탕을 하는 이유인데요. 얘는
엽록소를 제거해서 잎을 투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녹말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의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기 한번 봅시다. 1.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알아볼 수 있다. 녹말인 거 검출이 되죠. 가과정, 알루미늄으로 덮은 거는 빛의 조건을 바꾸는 거다. 맞죠? 나과정, 에탄올 중탕은 엽록소를 제거해서 색깔을 잘 관찰하기 위한 거 맞고, 다과정에서는 B가 변하는 게 아니라 A가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으로 빛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굳이 조금 설명을 더 넣자면 저기 6번에 봐봐. 6번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있지? 자, 이게 베이킹 파우더인데 얘를 넣어주는 이유는 물 안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나오는 기체는 산소겠다, 그지? 산소면 7번에 뭐가 된다? 꺼져가는 불을 확 더 잘 타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중에 5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문제가 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헷갈려가지고 설명을 아까 안 했던 건데, 이런 음료를 뭐라고 불러요? 탄산음료라 그러죠.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를 탄산이라 그러는데, 네, 무슨 성? 산성용액이고요. BTB 용액은 브로모티몰 블루입니다. 원래 색깔이 블루야. 원색이 블루고 얘는 사실 약간의 염기성에 가깝거든요. 원래가 파란색이고. 그런데 이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이 됩니다. 한마디로, 자, 처음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즉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나갈 거 아니야, 물로. 그러면 무슨 색이 된다? 그 물의 액성이 산성이 되면서 색깔이 노랗게 바뀌어요. 그 말은 뭐다? 얘가 광합성하는 조건에서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요거를 내가 설명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문제 더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빛과 이산화탄소죠. 왜? 저기 B랑 C에서 둘 다 이산화탄소는 녹여놨는데 C에서 뭐를 막았죠? 빛을 막았지. 그거 가지고 광합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보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16번 아까 많이 틀렸던데
자, A가 물이고 B가 이산화탄소죠. 내가 아까 말한 게 이 문제야. C가 산소죠. 자, A는 물이니까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B는 호흡으로 발생하는 기체 이산화탄소니까 맞고, 초록색 BTB에 비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는 거 맞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는 포도당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녹말을 검출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지. 5번 맞죠. 포도당은 곧 녹말로 가서 바꾼다. 그래서 17번은 광합성 양을 산소 발생량으로 검사하는 거니까 3, 4번. 18번은 결국 강한 빛에서 온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가 맞는 말이고, 약한 빛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 맞고, 40도가 넘어도 광합성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틀렸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18번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호흡 배우겠습니다.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까 앞에서 배운 광합성식의 앞뒤가 바뀌었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가 고스란히 바뀌었다는 게 눈치가 채지겠죠. 즉 호흡이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요게 15개정까지만 해도 미토콘드리아라고 배웠던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 과학 용어 명칭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바뀐 걸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호흡은 결국 우리가 자라고 다친 부분을 복원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 호흡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광합성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광합성은 언제 일어났다? 낮에 햇볕이 날 때 일어나죠. 물론 오늘처럼 흐린 날이라고 광합성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빛은 있으니까. 근데 그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호흡과 광합성은 거의 대부분 비교를 하게 돼요, 항상. 광합성은 호흡은 모든 세포. 광합성은
결국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반면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광합성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양분을 합성하는, 호흡은 양분에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교과서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과 호흡량인데 호흡이 일어나는 거는 따지고 보면 거의 일정하단 말이야. 빛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어떻다? 광합성량은 빛이 세지면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럼 어떻게? 주로 낮에는, 실제로 낮에는 광합성하는 양이 호흡량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량이 일어나는 호흡은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조차도 뭐 하는 데 쓴다? 광합성 하는 데 쓰겠죠. 여기 밤 시간은 어떻게 되지? 거의 호흡만 일어난다고 봐야 되잖아. 여기 엽록체라고 했는데 사실 잎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결국 식물체는 뭐를 흡수하고 산소를 흡수하고 뭐를 뱉어낸다?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이 한쪽 방향의 흐름만 일어나겠죠. 탐정 소설이나 탐정 만화에 종종 나오는 클리셰지. 꽃을 되게 좋아하는 어떤 귀족 집안 아가씨가 있고 그 귀족 집안 아가씨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유리온실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날 꽃과 함께 잠들고 싶다면서 유리온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놓고 잠그다가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죠? 네, 시체로 발견되죠. 그런데 침입한 사람은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없고 유리온실은 안에서 잘 잠겨 있잖아. 누가 죽였다? 범인은 그 안에 있죠. 식물이 호흡하였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죽은 겁니다, 그냥. 자, 재밌는 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게? 여기를 우리가 보상점이라 그래요. 아침이나 저녁 나절이 되겠죠? 완전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딱 지금 정도 날씨. 이때는 어떻게 된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기 때문에
기체가 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뭐다? 내가 광합성에서 만든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해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하니까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호흡하는데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 식물체는 기체가 교환되는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시간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광합성 양분의 이동과 저장. 아까 말했죠. 낮 시간에는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염록체에 저장을 해두게 되고 밤 시간에는 녹말을 보통 설탕 혹은 식물에 따라서 포도당까지 바꾸는 녀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설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있잖아. 반드시 학습지에 확인하세요. 선생님마다 설탕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포도당이라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설탕이 맞아.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각종 영양기관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서 영양기관이라는 것 뿌리, 줄기, 열매, 잎 빼고 뿌리나 줄기나 열매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뿌리에 해당하는 게 우리 자, 요거 봅시다. 보통 우리가 뿌리에 저장하는 케이스가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대신에 녹말로 저장하고 감자도 녹말로 저장합니다.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저장하고 양파는 포도당으로 저장해요. 그 다음에 땅콩은 지방으로. 그 다음에 열매에도 보통 깨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또 뭐 있냐? 포도는 포도당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장하는 방식은 식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 그리고 저장하는 장소도 다양할 수 있고. 근데 그 저장해 놓은 거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양분이 많이 저장돼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각종 방법으로 먹는 것들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 정리하고 여기도 뒤에 거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자, 우리 맨 마지막 지질구조, 대륙이동설에서 판구조론까지. 원래 베게너라는 학자가 대륙이동을 주장을 합니다. 원래 잘 안 내는 포인트긴 한데 가끔 학교 선생님이 또라이면 요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증거 4가지랑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정도는 기억을 하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증거 4가지. 자, 아프리카 서해안과 남아메리카 동해안의 해안선이 일치합니다. 그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 지층의 순서와 산맥의 위치가 연결이 돼요. 두 개를 붙여버리게 되면. 즉,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를 붙이면 저기 북아메리카랑 유럽이 이렇게 들러붙겠지. 그러면은 북아메리카 쪽에 산맥이 연결이 되고 남아메리카의 양쪽 옛날 지층이 쌓인 순서가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게 지질 구조의 연속입니다. 화석상의 증거는 결국 뭐냐면 남극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도 땡겨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붙여놓게 되면 글로소테리스라고 하는 식물화석하고 그 고생대 말기에 살았던 이제 공룡의 조상격에 해당하는 그 동물 하나, 이구아노는 비슷하게 생긴 그 공룡이 하나 있어요. 4발로 기어다니는 애인데 양서류입니다. 얘네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영역의 모양이 딱 2개가 들러붙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물은 아니니까 적어도 그 두 지역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빙하의 흔적 일치. 그렇게 해서 붙이면 빙하가 싹 같이 모양이 잡혀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정도냐면 인도보다 남쪽에 적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빙하 흔적이 인도 남부에만 있어요. 실제로 인도 위치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아프리카랑 남아메리카 붙이면 그 아프리카 우리 동해안 쪽에 마다가스카르라고 섬 하나 있잖아. 그게 옆에 있는 모잠비크 쪽에 붙어야 되고 그 옆에 인도 땅이 붙어야 돼. 거기서부터 지금의 인도양을 밀고 올라가서 아시아 대륙이랑 충돌하면서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선 거거든. 지질 구조적으로. 이거 통과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각변동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 통과 때 배운 지각변동 그 공부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대륙이동의 원동력, 어떤 힘에 의해서 대륙이동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자, 그 결과,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멘틀 대류나 해저 확장이 나오고, 이 2가지는 현재 중등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온다? 판구조론이 나오고, 판이란
지각의 멘틀 상부의 암석권 영역까지 약 100km 더 보태가지고 판이 되는데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만큼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여기죠. 여기가 대륙판, 여기가 해양판, 그 밑에 뭐가 있다? 연합권 멘틀이 존재하는 거고, 결국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고 각 판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동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충돌형이나 섭입형 경계도 있었고 한 점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발산형 경계도 있었고 서로 각자 지나가게 되는 보존 경계도 있었다, 그지? 그리고 이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 터지는 영역이 띠처럼 연결이 되는 걸 화산대, 지진이 터지는 영역을 띠처럼 연결하는 것이 지진대, 화산대와 지진대를 합친 게 변동대가 되는데 화산대, 지진대 같은 이런 변동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요게 맨 마지막 챕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서 외워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막연하게 문제 바로 풀지 말고. 집에 가서 나머지 문제 풀 때는 자, 지금 오늘 남는 시간은 계속 문제를 좀 더 풀고요. 꼼꼼하게 한 번 더 외우고 푸세요. 그리고 틀린 거 꼭 오답하고 그림에 ABC 나오면 반드시 적고 응?